대신증권에서 채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락입니다. 지금은 채권의 시대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오면서 많이 좀 느꼈습니다. 보통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웰스업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간 채권 시장은 그렇게 주목받던 자산은 아니었습니다. 채권은 뭐 누가 사도 사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일반론이었고요. 굳이 그걸 강의를 들을 필요 있겠냐라는 분위기였는데요. 작년에 워낙 통화 당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좀 벅차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는 채권 시장이 상당히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체린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채권을 잘 모르는데 개인인데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저한테 제안도 많이 좀 주시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채권의 시대다라고 제목을 정해놨는데 간단히 한번 요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2023년은 작년에 워낙 금리를 많이 올리는 과정에서 채권 시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리가 많이 뛰었고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 반대급부로 올해는 추세적으로 채권을 살 수 있는 적합한 시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라든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벌써 정점에 이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논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기대하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어느 정도는 채권 가격에 프라이싱될 여지가 커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하 자체를 한다 만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채권 시장에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발생한 이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간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면서 이른바 흥을 깨는 사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메시지들이 강하게 작용이 됐다 한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SBB 사태로 대변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한 징후들이 어느 정도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채권을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유 내지는 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항상 채권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강세장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국면들이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는 채권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확대가 크게 있었다라는 부분들고 변동성 분출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의 사태를 좀 더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먼저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SBB 사태 내용인데요. 사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른 쪽에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잘 모르는 금융기관일 겁니다. 미국 내 16대 은행이니까 사실 뭐 적은 은행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SBB까지 알아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했었고 근데 무엇보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에 대한 규모일 것 같고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찾겨보니까 나름대로는 크게 이벤트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통화당국이라든지 정책당국한테 적지 않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변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간단히 보시면 다들 빅스 지수는 워낙 잘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의 공포지수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격 변화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냐라는 이런 지표로 봐주면 될 것 같은데요. 채권 시장도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무브지수라는 이런 지표가 있긴 한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무브지수가 엄청나게 작년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그림을 간단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포감들이 수치로 반영이 된 겁니다. 아주 수치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초에는 약간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수치가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SBB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일련의 상황들을 반영한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채권 시장에서 만들어진 공포감들이 SBB 사태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크다.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SBB 사태가 얼마만큼 채권 시장이라든지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지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꽤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 큰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 통화 당국이 어떻게 이런 사태를 바라볼 거냐는 부분들인데 간략하게 SBB가 왜 이제 망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미국의 예금 취급 기관들의 미실현 증권 손익입니다. 미실현 손익이니까 실질적으로 구현한 손익은 아니고요. 예금 취급 기관이니까 통상적으로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일정 정도 자산을 유가증권으로 운용을 합니다. 운용을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가증권으로 운용했던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크게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SBB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 중에 반 정도 이상을 국채라든지 MBS와 같은 채권 시장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미실현 손익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갖고 있던 유가증권, 당연히 채권이겠죠.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예금을 돌려줬었는데 예금을 상환을 했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들이 한두 번 있으면 뭐 그래도 버틸 수 있었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정말 짧은 기간 48시간 만에 미국의 16대 은행이 망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실제 현장에서 본 미 연준의 입장은 어떨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부터 미실현 손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적지 않게 이런 SBB 은행과 같은 사태의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통화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과정들이 취약한 연결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SBB와 같은 이런 금융기관들이 망하게 됐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쨌거나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메시지를 던져놓고 있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태가 한번 터질 때마다 적지 않게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 돈을 풀든지 아니면 자금을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내지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연준은 추후에 통화정책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 금리를 어쨌거나 올리긴 올렸죠. SBB 사태가 막 터지고 나서 사태가 해결되는 그런 와중에서 어쨌거나 본인들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래서 3월 달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기준금리의 상한을 5.0%까지 인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준금리를 서로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통화당국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본인들이 추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버퍼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상의 금리 하향의 메시지를 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SBB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의회 증언을 통해서 5% 중반까지도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했었습니다. 일부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6%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매파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었죠. 그런데 불과 SBB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물가 견제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추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한 자체를 상당히 제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 12월 달에 제시했던 점도표 수준인 5.25%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부분들은 저는 사실상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한다라고 하면 서로 3월 달에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 전반에서는 이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막바지로 가고 있다. 설사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겠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보태서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꽤 금리를 많이 올리는 과정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경기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많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의 중립금리 가장 이제 경제 주체들한테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기관 측에 경기를 부양하거나 긴축적이지도 않는 중립금리 수준이 2.5%였습니다. 작년도 3월 달에 금리를 올릴 때 0.25에서 출발을 해서 금리를 꾸준히 올렸는데요. 작년 9월 달에 0.25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론적인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작년에 미국 경제는 4분기 때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통화 긴축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평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런 상황들이 궁극적으로는 안 그래도 금리를 많이 올리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 임계치를 작년 4분기 때 넘어섰고 SBB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된다라고 하면 점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라든지 논거 자체는 약해지지 않겠냐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금리 인상이 워낙 공격적이었고 터프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 시계를 앞으로 좀 돌아가서 한 2010년도 정도 이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고민은 공격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웬만큼 상승하지 않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전임 연준 의장이죠. 지금은 재무장관인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물가나 임금 상승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난해함을 표출했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재패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오히려 중앙은행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물가 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과 전혀 다른 컨셉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사상 처음으로 YY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 자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지금 급등했던 상황들을 다들 목도로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중앙은행들의 일반적인 고민은 물가가 너무 낮게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게 나온 물가를 심지어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지금과는 딴판인 물가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실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간단히 보시면요. 2016년 이후에 미국의 CPI 전망 컨센서스와 실제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통 이제 물가 전망치가 1년 정도 전부터 컨센서스로 형성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물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트래킹하는 부분인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물가는 2% 언저리에 처음에 전망이 됩니다. 근데 막상 까놓고 보면 2% 정도의 뭐 수렴을 하거나 오히려 물가가 2%도 안 되는 국면도 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물가 전망 자체를 왜 하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물가는 그렇게 심각한 지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터질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스킴은 지금도 물가는 별로 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당시만 하더라도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마이너스 유가와 같은 아주 이례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을 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2021년에 정성적으로 이 부분들을 실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간의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웬만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물가 전망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물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게 일반론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면서 물가가 더 낮아졌다고 하면 2021년의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간의 물가 상승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더 클 필요가 있겠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2020년에는 기존의 수준보다도 물가가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2021년에 물가 뛰는 부분들은 상당히 일시적이야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냅니다. 평균 물가제. 그래서 설사 지금 물가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앞선 몇 년 동안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설사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선 몇 년간 물가가 낮게 나왔다 한다 그러면 이걸 평균해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동구에서는 금리를 올릴 만한 명분이 더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의 실기나 타이밍을 미스한 부분들이 2022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부분들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채권 시장에 종사한 지가 20년 정도 되긴 합니다만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항상 25bp밖에 없었습니다. 베이비 스텝밖에 없었고요. 근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작년에는 베이비 스텝뿐만 아니라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몬스터 스텝
이른바 10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됐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물가에 대한 상황 판단들을 제때 못하다 보니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못하고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흥분하거나 뭐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금리를 빠르게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부분들이 물가 인식에서 비롯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아주 이례적인 가파른 금리 인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기라든지 각종 안 좋은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SBU 사태가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부른 여파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SBB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경기 논점이 한번 있었죠.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냐 논점도 있었고요. 심지어 노랜딩이라는 논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교통 정리가 돼서 미국 경제는 안 좋아진다라는 게 일반론으로 인식되고 있긴 합니다만 SBB 사태 터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이른바 노랜딩에 대한 우려들이 꽤 기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좋게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다른 지표도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경제 지표의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는 작년도 하반기 특히나 4분기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둔화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인데요. 미국의 월간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뭐 미국 경제를 평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긴 합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은 당연히 소비가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 지표를 한번 실제 보는 겁니다. 소매 판매 증가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숫자는 약간 그림이 더 떨어지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요 내용에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YOY 기준으로 해서 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대략 5에서 7%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현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명목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물가가 상승됐던 부분들,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을 차감을 해서 실질적인 데이터,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실질적인 물가와 환산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권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소매 판매 증가율, 실질 데이터 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부분들은 뭐 국면별로 약간 한두 달씩 있는 국면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정말 완전히 추세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복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들은 금융위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 그 소비 데이터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벌써 SBB 사태 이전부터도 뭐 노랜딩이라든지 경착륙 논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안 좋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SBB 사태라고 하는 아주 불확실성한 요인도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후퇴 요인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 쪽은 이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가장 주요국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좋은 나라일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중국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절대적인 성장률의 눈높이라든지 글로벌 경제를 견인했던 흐름들과 비교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예전 같지 않은 성장에 대한 견인력이란 부분들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대략 6% 내지 7% 정도의 성장률이 나왔던 중국 경제가 올해는 4% 5% 정도만 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것도 작년에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그 기저 효과가 올라가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성장 견인력은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소비를 중심으로서 안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중국도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 견인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라든지 하강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들도 이제는 마무리되는 구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은 물가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마무리는 임금과 고용을 통해서 정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그림을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와 실업률 추이입니다. 그림으로 표시된 부분들, 바코드처럼 표시된 회색 음영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9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때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실업률 데이터를 한번 오버랩을 해서 보시게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때는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경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가 확장 내지는 경기가 개선되는 징후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그렇게 했었고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실질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작년에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제 미국의 실업률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실업률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3%대 중반 정도에 있는 실업률 자체가 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 실업률이 대략 4%인 걸 감안해 보면 밑으로 떨어질 확률과 위로 올라갈 확률을 서로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도 더 떨어질 만한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최소한도 고용과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점점 금리를 강하게 올리거나 인상 사이클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만한 명분 자체가 실업률을 통해서도 보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평가 가능해 보이고요. 보통 고용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고용이 좋다, 고용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고용이 꺾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의 고용 시장은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정점이 생각보다는 오래 기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최소한도 지금 국면과 비교를 해보면 더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여지가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임금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임금과 물가 간의 상승 연결고리, 이른바 스파이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프락시로 보통 이제 임금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프락시로 사용된 임금 지표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서로 오버랩을 시켜보게 된다고 하면 꽤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간단히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까지 인상이 됐죠. 그리고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4%대 중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 내지 3% 수준이라고 하니까 지금의 수준만 놓고 보면 절대 레벨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연준이 가만히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4%고 기준금리가 0.25였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금리를 더 올리라는 메시지를 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1년 전의 상황인 거고요. 기준금리를 그간에 적극적으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0.25가 상한이었던 기준금리가 5%를 육박을 했고 그리고 아마 한 번 정도 올리게 된다고 하면 5.25까지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오히려 벗어나는 그걸 상회하는 기준금리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논리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연준 자체가 충분히 통화 당국이 대응할 만한 대응을 했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금리를 올렸다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올릴 만큼 올렸다라는 논리들이 더 강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 국면에 대한 논점들도 강해지는 부분들도 아마 이 그림을 보고 다들 이해를 하거나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쪽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릴 때 워낙 가파르게 금리를 우리도 같이 올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미국의 통화정책 이슈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 사이클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빅스텝을 두 번을 단행을 하면서 금리 인상의 흐름들도 가팔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작년에 미국이 아주 공격적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강하게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진행했던 국면과 지금은 미국도 이제는 마무리 국면 내지는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끝난다라는 인식도 있게 된다라고 하면 각 국가별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출구 전략도 달리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무차별적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해는 국가별로는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물가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간단히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상 폭과 월간의 물가 상승률 고점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이제 1월 달까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렸죠. 현재 기준금리는 3.5입니다. 0.5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0.5까지 내려놨던 금리가 3.5가 됐으니까 300bp 금리를 올렸습니다. 300bp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를 한번 대칭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월간으로 가장 높았던 시점이
6.3%였습니다. 6.3에 3%를 올렸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다른 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 폭만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475bp를 올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300bp는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뭐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금리 인상 폭이 훨씬 큽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절대적인 물가 레벨 자체가 상당히 낮았다. 물론 뭐 물가 목표치를 벗어난 6.4% 물가가 낮은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만 9.1% 했던 미국과 10%를 넘어섰던 10% 전후까지 갔었던 유로존이나 영국과 비교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물가 레벨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300bp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막연하게 다른 나라와 금리의 인상 폭만 비교를 해보면 적게 올린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막상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물가 환경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보게 된다고 하면 300bp가 결코 적은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왼쪽 그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제 3월달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4% 초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화 상승률과 서비스 물가 상승률 자체가 모두 안정적인 동향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물가 상승의 여운이 남아서 서비스 물가, 이른바 임금과 연결되는 서비스 물가는 꾸준하게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잘 안 떨어진다라는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재화든 서비스든 그리고 모든 수치를 다 통과를 해서 정리한 전체적인 헤드라인 숫자든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절대 폭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더 따라가서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런 국면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빨리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했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금리 인상 사이클을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2022년도 3월 달부터 이제 1년 플러스 1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021년도 8월 달부터 걸려놨으니까 6개월 정도 앞서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아주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었는데요. 처음에 금리를 올릴 때 금리 인상의 목적 자체가 단순하게 물가 안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미국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 물가도 작년부터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 안정 목표가 부각이 돼서 중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금리를 올릴 때는 부동산 문제, 금융 안정 문제, 가계 대출 문제로 귀결되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목적이 상당히 컸다라는 겁니다. 가계 대출이 많이 좀 늘어났고 이게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과열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에서 서스테이너블한 가계부채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인식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다른 나라보다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들이 몇 나라 있긴 합니다만 아주 선진국 중에서는 빨리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진행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부합되느냐 여부를 평가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도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 그림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분기별 가계 대출 잔액 추이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2021년도 8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부채가 잘 안 줄었죠. 그런데 점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누적이 되면서 점점 금리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상당히 둔화가 됐었고요. 드디어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계 부채 자체가 잔액이 줄어드는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보통 제가 뭐 연차 받거나 하면 과거에는 뭘 살까를 고민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연차 받으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당장 부채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인식들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의 컨셉들이 반영된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로 시작했다. 다른 나라보다 특히나 빨리 올린다고 시작했다 한다 그러면 반대로 가계부채가 쿨링 다운되고 있고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게 진정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초기의 금리 인상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물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고 가계부채란 문제를 겨냥해서 금리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부합된다면 우리나라가 더 금리를 올릴 만한 명분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올해 1월 달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3.25에서 3.5로 올리는 과정들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는 거의 마지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월 달 금통위, 4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저의 전망이 상당히 가고 있는 그 전망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요인들만 없게 된다라고 하면 굳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다시 한번 재개할 만한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로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의 모멘텀이라든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미국 쪽 채권보다는 우리나라 채권들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수익률 고스ton을 알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행되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국면과 비교를 해보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시그널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게 된다고 하면 작년도 4월 달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제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가 역전이 돼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이너스가 됐던 국면들이 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금리 역전이 나타났던 국면들은 7월 달 이후였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처음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정상화 내지는 아주 금리 인상 사이클을 세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점점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같은 이례적인 금리 인상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경기 여건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을 채권 시장에서 사전적으로 시그널링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작년도 가을부터 가장 뒤늦게 역전이 됐던 10년짜리하고 3개월짜리가 역전이 되면서 거의 전 구간에서 미국제 10년물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훨씬 높게 형성되는 이 금리 간의 역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그겁니다. 채권 시장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부담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금리 인상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시그널들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른바 오버킬의 논리로 접근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수익률 곡선, 이미 채권 시장을 통해서 프라이싱되고 있었던 경기의 전망 자체는 침체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금리 역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후에 침체가 났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접어들게 된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공식적으로 침체 선언을 할 수 있는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 채권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부분들인데 이건 간단하게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채권 시장은 항상 기준금리와 관련했을 때는 두 가지 논리밖에 없습니다. 올리는 상황, 반대로 내리는 상황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꽤 오랫동안 채권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의 변화를 끌어왔던 직접적인 동인들로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중앙은행은 이런 채권 시장의 속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흔히 채권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중앙은행이 10번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10번이라고 쓰고 8번이라고 읽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중앙은행은 10번 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워딩으로는 10번이 맞죠. 10번이 맞는데 실제로 채권 시장 입장에서 받아들인 반응은 8번이나 9번 정도 금리 올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채권 금리가 시장 방향성에서는 오히려 기준금리는 올림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모멘텀으로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일종의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좀 크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도 10번이라고 얘기하면 7번 내지 8번이라고 다들 생각한다라는 게 일반론이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곧바로 인상 끝 인하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항상 우월한 전략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체적으로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의 포지션 플레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빨리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 10번을 올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8번 정도 올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인하한다는 베팅들을 빨리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더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 이른바 우월 전략으로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월 전략들이 작년에 한번 안 먹혔습니다. 연간으로 꾸준하게 금리가 오르면서 작년도 여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몇 번 진행되다 보니까
중립금리 수준 2.5% 수준을 터치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겠지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연간으로 그렇게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달, 8월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들이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 강하게 형성됐던 국면에서는 미국채 10년물이 50bp 내지 60bp 정도 하락한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려고 하면 시간은 좀 있어 보입니다. 정책 당국도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 하는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인하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분들 존중할 필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요. 항상 채권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들은 인상 종료 이꼬로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월한 전략대로 채택됐던 부분을 감안해서 보겠다라고 하면 설사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 곧바로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된 것만으로도 시장 금리는 레벨 다운될 수 있는 계제가 몇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특히나 작년 여름에 아주 좀 생뚱맞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규정해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올해 1월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들은 꽤 이전보다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기준금리 인상폭 자체를 조절하다 보니까 피벗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논거들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논거도 있어서 작년에 아주 생뚱맞았던 인하 기대감보다는 상당히 구체화된 인하 기대감이었겠죠.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접어들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하 기대감들만으로도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작년 여름 올해 1월 달에 비해서는 상당히 탄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누적됐을 때 채권 금리의 방향성은 항상 시중 금리의 속락과 레벨 다운들을 끌어냈다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채권 시장의 이런 기대감들이 가격에 얼마만큼 강하게 반영됐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중에 상당히 이런 기대감들이 구체화됐을 때 채권 금리의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레벨 다운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인 인하 가능성들이 올해 하반기 때는 꽤 이전보다는 작년 여름, 올해 2월 달보다는 구체화돼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 금리의 레벨 다운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채권을 매매할 수 있는 아주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목표로 해서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반 이맘때 정도 즈음에서 채권을 시계를 갖고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용한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리 경로에 대한 부분들 간단히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긴축 사이클이 종료된 이후에 시장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올해보다는 내년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하 기대감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시장 금리의 레벨 다운은 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기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 1분기 정도의 시기에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투자하신 분과 지금에 투자하신 분들의 매매 패턴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과거에는 그냥 우량한 크레딧물 하나 잡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직접적인 채권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인하 기대감들이 한번 만들어지게 됐을 때 채권 금리가 얼마나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이 정도 시점,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의 목표 수익률을 한 6% 내지 7%의 기대 수익률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채권 투자 환경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명확해진 시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물론 6% 7% 자체가 다른 자산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나 기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가 형성됐던 국면들이 과거에는 없었다는 걸 감안해서 보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채권을 일정 정도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투입해서 본인들의 자산에 자산 증식의 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소기의 성과 내지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락 부장님의 강연 말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바로 여쭤볼게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면 채권 투자가 아무래도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 이 체린이 입장에서 수많은 채권 중에 괜찮은 걸 고르는 기준과 우선순위를 알려달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예. 아마 오늘 오면서도 유사한 질문 많이 받아서요. 준비가 됐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일단 투자 목적이 이제 지금은 좀 세분화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우량한 크레딧 채권을 하나 잡아서 만기까지 간다라는 컨셉이 일반적인 채권 투자의 일반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은행 쪽에서 제시되는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좀 높다. 그 플러스 알파의 사이즈에 따라서 채권 투자가 거의 결정되는 이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올해나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한다. 뭐 채권 가격 상승이겠죠. 그런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수요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런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가장 거래 유동성이라든지 채권 가격 자체가 시장의 흐름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채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전략적인 입장에서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국채 쪽 이런 쪽에 대해서 그리고 만기가 대략 지금 우리나라 지표물이 10년물 정도 수준이니까 지표물에 준하는 국고채를 투자를 하시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이제 채권 투자의 기본적인 기존에도 있었던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를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우량한 크레딧물을 사시는 게 뭐 전략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들어온 걸 여쭤볼게요. 금리가 이 하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또 높다면 채권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 시장에도 역시나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호재가 될 텐데 주식에 비해 채권 투자가 가지는 메리트가 무엇일까? 뭐 일반적인 관점도 좋고요. 또 부장님만의 관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일반론이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채권 시장은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올린다라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 경로들인데요. 지금처럼 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내린다는 논리만 있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일방적으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그래서 경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기준금리를 내린다 여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둘 다 좋은 건 맞긴 합니다만 경기 관점과 연결을 시켜봤을 때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하강 리스크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자산 시장이고 주식시장은 반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하강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이 그렇게 마냥 채권보다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공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